문장들 다 외울 때 맨날 문장 순서를 바꾸거나 너무 많이 더듬어서 힘들었어요. 이번에 코스모스 다니면서 한 번 선생님이 여기 나갈 거냐고 단체방에 올려주셔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와봤어요. 최근에 제가 이산화탄소 우영우를 봐서 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동물 쪽 그런 과학은 좀 무시하고 좀 재미없어 했는데 이번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 신기한 점도 많이 알게 되었고 뭐 신기한 점과 놀라운 점도 되게 많이 알게 되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도 과학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통대회로 과학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었는데 지금은 날뛸 때와 같이 기뻐요. 진짜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나갈 때도 엄청 떨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대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 우드락 만들어줘서 사랑해. 엄마 대회 준비해 줄 때까지 도와준 거 고마워. 사랑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으로 소통하고 과학으로 이야기하다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시작에 앞서 오늘의 행사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소개, 심사위원 소개, 발표 심사, 시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대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은 과학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 및 청소년 주도의 과학 문화 창달에 힘쓰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이며 총 18명의 청소년이 지원 참여하셨습니다. 대회 주제는 청소년들이 대중과 소통, 공유하고 싶은 과학이며 총 18명의 청소년의 과학 스토리로 오늘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과학의 이론을 발표하는 과정이 아닌 제한 시간 3분 동안 대중과 공유하고 싶은 과학을 청소년만의 언어와 창의적인 소품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 대회입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 30점, 발표 심사 70점으로 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주최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과학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청소년들의 제안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러운 미래 학습 공간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힘쓰시는 이재영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리더 김지연 청소년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 페이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이자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는 김형욱 과학 커뮤니케이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과학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원중학교 김교희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분당 야탑 청소수련관 이재영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영입니다. 방금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떨리시죠? 네, 떨릴 거예요.
우리 심사위원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저희도 떨려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떨리시죠. 우리 아이 잘해야 될 텐데 오늘은 다 같이 떨리는 입장에서 그 자리했으니까 오늘 조금 떨리지만 힘내서 같이 대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가 유엔에서 정한 기초 과학의 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과학, 수학을 테마로 한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인류 역사는 과학의 역사와 같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과학의 발전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생각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떨리는 마음 있겠지만 오늘 좀 힘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의 이야기들을 오늘 재밌게 당당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발표를 하는 18명의 우리 친구들에게 큰 박수 계속 보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사위원 분들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저나 또 청소년 그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수련관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활동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나 또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선배님이신데 아주 대상을 받은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 선배님 그리고 학교에서 과학 관련돼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까지 저희 4분 심사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행사가 끝날 때쯤 다 같이 웃으면서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재영 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관람객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후반부에 작은 이벤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발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는요 발표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 청소년 과학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 대회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친구가 가장 떨릴 수 있습니다. 떨지 말라고 여러분들 시작 전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박수로 첫 번째 하는 친구가 긴장감을 많이 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내정초등학교 5학년 강희윤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태풍과 허리케인은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태풍과 허리케인은 무엇이 다를까? 네, 마스크 벗고 네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태풍은 많은 비를 뿌리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면 피해가 더 큰데요. 그렇다면 태풍과 허리케인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럼 먼저 태풍과 허리케인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폭풍해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일반 조수보다 훨씬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같지만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열대성 사이클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허리케인은 무엇일까요?
흔히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크기 반경이 150m에서 600m 정도라서 태풍보다 사이즈가 작은데요. 태풍보다 지속 시간도 짧아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만 속도가 빨라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산맥이 많은 지형 때문인데요. 토네이도는 특성상 평원이 많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지형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 태풍이란 무엇일까요? 북서태평양의 필리핀 근처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을 괴롭힙니다. 태풍은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중심 근처의 바람이 가장 센 편인데 초속 17m 이상인 소용돌이입니다. 센 것은 초속 33m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그 다음으로 사이클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허리케인과 태풍 말고도 열대성 저기압이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 등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은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바람의 세기와 영향을 미치는 범위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바다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이 발생해서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흰남노나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이안이 이를 보여줍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소용돌이가 가진 존재감이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발표해준 내정초등학교 강희윤 학생, 태풍과 허리케인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라서 많이 떨렸을 텐데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해준 우리 희윤 친구에게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너무너무 재밌네요. 다음 발표자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발표자는 낙생초등학교 5학년 권세하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그린 플래닛, A Good Place, 지구를 아프게 하는 포장재를 바꾸고 줄여보자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정말 화두죠. 지구를 아프게 하는 포장재가 많은데요.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줄일지 정말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은데 우리 권세아 친구가 어떤 발표를 할지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끌고 있을게요. 세아양 화이팅! 네, 우리 지금 5학년 친구가 벌써부터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도 멋진 것 같고요. 오늘 과학톡인 성남을 통해서 오늘 참여한 우리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모두가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발표인데요. 우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 멋지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낙생초등학교 5학년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Green Planet A Good Place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택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제 포토카드를 배송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택배를 받으신다면 이 포장재는 버리시고 이 배송되어 온 제품에만 신경을 쓰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포장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희 가족은 지난 4월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저희 어머니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택배를 정리하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걀 한 박스 때문이었는데요. 달걀 한 박스가 많고 많은 포장재에 쌓이고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포장재도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깨닫고 달걀 한 판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환경오염을 최소로 하면서 제품도 잘 포장할 수 있는 최적의 포장지와 효율적인 포장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배송 중에 쉽게 깨질 수 있어 많은 포장재로 포장되어 오는 달걀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달걀을 플라스틱통, 종이 포장재, 에어랩, 에어포켓, 과일 포장재와 골판지로 각각 포장하여 1m 높이와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1m에서는 모든 달걀들이 깨지지 않았지만 1.5m에서는 오직 이 종이와 에어포켓만이 달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에어포켓의 안에 있는 공기와 종이를 감싸면서 생기는 공기층이 달걀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포장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장재 말고도 제품을 떨어뜨리는 높이나 강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친환경 포장재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4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토양의 퇴비가 되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만든 플라스틱. 두 번째, 예스24에서 만든 상자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릅니다. 책의 크기에 맞게 상자를 제작을 해서 버려지는 포장재가 없도록 만든 예스24의 포장재입니다. 세 번째, 관제 포장의 대표적인 예인 전구를 종이로 육각형 모양의 포장재를 만들어 포장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포장재 스티로폼을 생분해성 스티로폼을 만들어 요즘은 많이 완충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모인 이 포장재들을 다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친환경 포장재나 적정 포장을 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땡땡컬리에서 시킨 이 계란도 지난 4월에 시킨 계란과 달리 큰 박스 안에 다른 제품들을 완충제로 사용하여 이 달걀은 오직 에어랩 한 겹만 포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업도 소비자도 과대 포장을 지양하고 적정 포장을 찾으며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적정 포장과 친환경 포장재, 저희가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권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생초등학교 권세하 학생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포장재를 줄여보자라는 주제로 본인이 직접 느끼고 또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멋지게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친구들의 또 발표를 봤는데요. 다음 발표자는 중학생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 한빛중학교 3학년 김다윤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자석의 근원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한빛중학교 3학년 김다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석의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무언가를 결제할 때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스피커에도 모두 자석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 자석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져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또 철이 붙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석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석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인류가 항해를 시작하여 나침반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류는 궁금증을 품게 되죠. 이러한 궁금증들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한 결과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서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모터를 발명하게 됩니다. 즉, 자석과 전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석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기의 근원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의 근원은 바로 이 원자에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공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공전하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전류를 만들어내고 또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전기의 근원은 이 전자에 있다는 뜻이죠. 전기와 자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도 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공전할 때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도 함께 하게 되는데,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요. 이 자석의 자전을 우리는 스핀이라는 용어를 부르게 되고, 이 스핀의 방향이 자석의 N극과 S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작은 전자가 자석에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처럼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면 그 한 명 한 명의,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작은 전자처럼 조금씩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자처럼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례 헌빛중학교 3학년 김다윤 친구가 자석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너무 멋지게 발표를 잘 해주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오늘 과학소통 대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발표였는데요. 이 발표 이어서 다시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네요. 당촌초등학교 5학년 김민국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지구로 만들자 테라포밍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구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뭐 아주 멀리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태양계로 줄인다면요? 뭐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테라포밍인데요. 지구가 차츰 망가져가자 인류는 테라포밍 연구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말하는 이 테라포밍이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유래를 알아볼 건데요. 테라포밍은 1942년, 그러니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미국의 소설작가 윌리엄스가 자신의 소설 충돌궤도에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테라포밍은 지구화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테라포밍의 아주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필수 조건을 알아봅시다. 첫째,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유기물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어야 한다. 마지막 셋째,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한다. 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조건에 맞는 테라포밍에 적합한 행성은 무엇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직접 갈 수 있는 행성이나 위성으로는 달, 금성, 화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달은 이미 50년 전에 인류가 정복한 커다란 위성이지요. 하지만 달에는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전혀 없어 테라포밍이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두꺼운 황산대기로 둘러싸인 아주 뜨거운 초열지옥입니다. 예전에 금성을 테라포밍하자는 구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금성에 인간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성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 또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은 물이 죄다 얼어붙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지요. 화성은 골디락스 존 경계선 안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물이 있다면 강이나 호수를 이뤘어야 합니다. 화성 테라포밍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꽤 많습니다. 중에는 미사일 발사, 소행성 충돌 등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습니다. 만약 미래에 화성 테라포밍이 성공해 화성에 살게 된다면 미래에서는 화성을 초록색 행성이란 뜻의 녹성이라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구에 맞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테라포밍을 발표한 김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촌초등학교 5학년 김민국 학생이 우리 지구로 만들자 테라포밍입니다. 자, 테라포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국 친구. 우리 그럼 다음 발표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요. 위례 한빛중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김승모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이 공기야 가지마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한빛중학교 1학년 김승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반도 남부를 휩쓸고 지나간 흰남노를 기억하십니까? 흰남노로 인해 포항의 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주민분들이 갇혔다는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생존자가 계셨죠. 바로 배관 파이프 위에 생긴 에어포켓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복된 어선 등에도 에어포켓이 생겨 생존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포켓은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어포켓은 대체 뭘까요? 에어포켓은 말 그대로 공기 주머니를 뜻하며 물이 차오르는 공간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일부 남아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 에어포켓의 크기는 공간의 밀폐 정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에어포켓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 실제로는 에어포켓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에어포켓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침수한 유람선에 발생한 사상자 수로 인해 에어포켓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진 경상대 학생들은 2015년 에어포켓 생성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에어포켓 생성기는 총 두 가지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산화수소를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여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를 구슬이 든 비닐이라 하고 이산화망간을 찍찍이, 산소를 구슬이라 하면 이 찍찍이가 구슬이 든 비닐 속에 구슬을 이렇게 떼어내어 산소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어백과 풍선처럼 아지드와 나트륨을 이용해 공간을 순간적으로 부풀게 하여 그 넓어진 공간에 산소가 채워져 에어포켓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에어포켓을 만들 수 있는데요. 물이 든 수조와 컵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이 든 수조에 이 컵을 살짝 담그면 이 컵 밑에 경계선이 보이는데 경계선 밑이 물이고 그 위가 공기로 채워져 있어 그것이 바로 에어포켓입니다. 이런 에어포켓의 원리를 이용해 잠수부들이 쓸 수 있는 다이빙벨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중 엘리베이터처럼 잠수부들은 다이빙벨을 이용하여 해저로 이동하여 그 해저에서 휴식도 취하고 장비도 교환하면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이 다이빙벨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닷속을 산책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포켓이 물속에 잠기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에어포켓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발견해보면 매우 귀중한 것이 되는 여러 발견과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례한빛중학교 1학년 김승모 학생의 공기야 가지마라는 주제로 에어포켓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었습니다. 자, 에어포켓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예시도 너무나도 잘 들어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5번째 발표 승모 친구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6번째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발표는요. 중탑초등학교 6학년 김여진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달에 있는 크레이터는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세워드릴게요. 네. 네, 저는 중탑초등학교 6학년 김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달에는 크레이터란 것에 4글자로 된 게 있대요. 이처럼 우리가 달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볼 때 우리는 뭔가 크거나 작고 또는 동글동글하고 또는 어둡고 칙칙한 움푹 파여 있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크레이터라는 부름에 4글자로 부르는데요. 만약에 제 손바닥이 달이라 칭해보고 이 돌멩이가 운석이라고 칭할 때 이 운석이 빠르게 달에게 돌진해서 충격을 줄 때 우리는 이 충격을 받은 자리를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왜 지구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고 지금도 제가 발표하는 동안 1분 1초가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또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왜 크레이터나 왜 운석 충돌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운석 탐지기나 또는 운석을 사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엔 대기권이나 약 1000km의 공기층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크레이터로 인해 인명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만약에 지구에 아주 큰 운석이 충돌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큰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운석은 불타거나 반 이상이 깎여나갑니다. 어쩌면 이 크던 운석이 진입해서 반쪽짜리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돌멩이 같은 평범한 운석이 들어올 때는 설마 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손톱의 반에 완전 작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중력이 강해야 대기권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달은 지구를 돌아다니는 위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구로 돌아다니는 위성이 어떻게 대기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달은 중력이 약해서 대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달에게 정면 충돌할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크레이터가 생기는 거죠. 만약 지금도 달의 앞면에는 30만 개 이상의 크레이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까 지금도 크레이터가 생기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운석 충돌 말고 다른 이유로도 또 하지만 모르지만 또 운석 충돌 말고 하지만 또 화산으로 인해서 뭐 생긴다든지 그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크레이터가 또 다른 이유로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탑초등학교 6학년 김여진 학생이 달에 있는 크레이터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잘해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달에 저 크레이터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도 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7번째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천초등학교 6학년 김예하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0칼로리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요즘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니 그 음식에 대한 칼로리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 여기 마침 칼로리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제로 슈거, 0칼로리? 콜라가 어떻게 0칼로리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콜라는 정말 0칼로리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품 표기법상 5칼로리 이내면 0칼로리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완전 0칼로리라고 할 순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단맛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스타판과 사카린 같은 합성 감미료 때문입니다. 이 합성 감미료는 설탕의 200배에서 500배나 더 많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탕이 당뇨병, 치아 손상, 비만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품으로서 합성 감미료가 꾸준히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요. 설탕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더 많은 단맛을 내는 이 합성 감미료, 게다가 칼로리도 없다? 그럼 설탕 대신 계속 이 합성 감미료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합성 감미료가 뇌로 전달되었을 때 식욕이 더욱 촉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감미료가 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장이 당을 더 잘 흡수하게 하면서 이 합성 감미료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 감미료가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다이어트 중에 단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비당질 합성 감미료보다는 비당질 천연 감미료인 나한가나 스테비아를 소량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으니 적당량 섭취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천초등학교 6학년 김예하 친구가 설명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친구 중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제로 콜라를 정말 많이 먹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대로인지 알 수 있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다음 8번째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발표는요. 중탑초등학교 6학년 김재민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탄저균의 위협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편물을 함부로 만져도 열어서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탄저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저균은 무엇일까요? 탄저균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자형성 박테리아입니다. 탄저균은 산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만약 생존에 정말 불리한 환경이라면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다시 조성되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나 건조 및 수많은 소독에서도 견디고 생존할 수 있고 아직까지 탄저균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탄저균은 생물학 무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 탄저균을 생물학 무기로 사용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9.11 테러로부터 한 달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1년 10월 5일 4개 언론사와 국회에 이렇게 생긴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 안에는 이렇게 생긴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루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 가루의 정체는 바로 탄저균이었고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무려 80%나 되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탄저균이 든 우편물을 만졌거나 열었던 집배원과 관련 직원 22명이 탄저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중 5명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전 세계는 이 작고도 무서운 하얀 탄저균의 공포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9월 29일에 우리나라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가루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일반 시민에게 발송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우편물 안에는 정말로 탄저균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만약 진짜 탄저균이 들어있었다면 그 우편물이 우리들한테로 왔다면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탄저균에 의해 새로운 팬데믹 시대의 막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젠 탄저균의 위협이 어딜 가든 있습니다. 탄저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탄저균 습격 사건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이젠 항상 탄저균의 습격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 학생이 탄저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 잘했습니다. 탄저균에 대한 대비를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초등학교 5학년 박준영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과학의 양날의 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초림초등학교의 박준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수한 과학적 발전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류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입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한 근본이 이 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이나 다르니까 합치는 이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핵폭탄을 가공할 파괴력이 생깁니다. 이 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이 일어나면 중성자와 함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성자는 다른 핵을 때려 또 다시 핵 분열이 일으킵니다. 이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핵이 쪼개지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폭발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핵이 합쳐지는 핵 융합의 경우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수많은 고열과 폭풍,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수소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뭉쳐지는데 이때 더 강력한 이 고속 중성자를 남깁니다. 이 고속 중성자는 다른 핵을 때리며 또 다시 핵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수소폭탄의 기폭제 역할은 이 핵 분열폭탄인 원자폭탄이 합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 원자폭탄의 폭발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처음 일본 화약으로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 핵분열 에너지로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핵융합 직후 이 강력한 고속 중성자가 튀어나와 또 다시 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소폭탄은 핵분열, 핵융합, 핵분열을 반복하면서 위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최초의 수소폭탄인 미국의 아이비 마이크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50배 달이고
이에 맞선 옛소련의 더 강력한 수소폭탄인 차르본바의 위력은 심지어 히로시마 원전 폭탄의 3,800배나 됐습니다. 이 수소폭탄이 발명되자 사람들은 이것이 궁극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 발전이 도리어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핵무기들이 실제로 전쟁에 쓰여지는 없는 일은 있었으면 없었으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의 양날이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밝게 발표를 잘해주셨습니다. 과학 발전과 핵무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멋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발표자는요. 분당초등학교 5학년 박채원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와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초등학교 5학년 박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제 발표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공연장을 찾아오셨나요? 네, 바로 눈을 사용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눈은 약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눈 가장 바깥에는 각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우리 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검은 자에는 동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빛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은 수정체라는 부분에서 굴절이 됩니다. 그 굴절된 빛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망막이라는 부분에 맺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정체에 있는 근육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수정체를 얇게 만들면 멀리 있는 물체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나빠졌을 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경을 낀 청소년 중 97%가 근시입니다. 잠깐, 제가 방금 근시라고 했죠? 근시는 각막의 형태, 눈의 길이가 길어서 빛이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여 멀리 있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도 근시인데 진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시와는 반대로 원시가 있습니다. 원시는 아까 말한 대로 근시와 반대로 빛이 망막 저 너머에 도달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난시는 각막 또는 수정체의 표면이 균등하지 못하여 빛이 두 갈래 이상으로 흩어져 망막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 눈을 너무 많이 비비는 습관 또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너무 많이 보는 습관 등 자기가 자기 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근시는 오목 렌즈로 빛이 망막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시는 볼록 렌즈로 빛이 조금 앞으로 당겨주지요. 그리고 난시는 원주 렌즈로 초점이 한 곳에 모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드림 렌즈는 어떤 원리일까요? 드림 렌즈는 우리가 자는 사이 각막을 평평하게 눌러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시력을 잠시 교정해줍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눈이 소중한데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습관을 들이면 되죠. 앞으로는 우리 눈을 소중히 여기고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당초등학교 5학년 박채원 친구가
우리 눈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눈이 그만큼 소중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11번째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11번째 발표는요. 야탑중학교 1학년 손하람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태양 폭풍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우리 하람 양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람 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야탑중학교 1학년 손아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엄청난 토네이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기절했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엄청난 폭풍이 지구에만 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대한 폭풍은 태양계의 거대한 항성 태양에서도 일어납니다. 태양은 평균 11년 주기로 태양 흑점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활동 주기라고 하며 흑점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는 태양 폭풍과 폭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태양 주기 중 흑점의 수가 극대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태양 폭풍과 폭발은 무엇이며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태양 폭풍은 빛의 형태가 아닌 직접적인 물질이 방출되며 폭발은 8분 이내에 지구 근처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빛을 방출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정말 짧은 시간 아닌가요? 태양 폭풍은 태양 흑점이 폭발해 표면에 있던 높은 에너지를 가진 플라스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입자들이 지구를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만 해도 오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양 폭풍으로 많은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지구에서는 이룬 지구 자기장 교란 현상이 나타나며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할 위험도 커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GPS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아마 강남으로 가던 차가 분당으로 오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극지방의 오로라는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 폭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양 폭풍과 폭발은 현재 기술로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록 태양 폭풍과 폭발의 시점은 예측이 힘들지만 발생 후에 지구까지의 도달 시점은 비교적 가능하여 지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천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주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우주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멋진 우주 시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탑중학교 1학년 손하람 친구가 태양 폭풍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달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12번째 발표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총 18명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은 12번째입니다. 중탑초등학교 6학년 송시언 친구를 만나볼 텐데요. 발표 제목은 포유류가 젖을 먹는 의미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들 이 퀴즈 아시나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은 뒤 6시간째 1.3톤짜리 알을 낳으면은 이 고래의 몸무게는 몇 톤일까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포유류이므로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이로써 저는 포유류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해답은 포유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한자의 뜻을 해석해 보면은 먹일 포에다가 전유, 즉 젖을 먹이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정의합니다. 포유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과 고래같이 자궁을 통해 새끼를 낳는 태반류, 두 번째는 캥거루와 코알라같이 어미의 뱃속에 달려있는 주머니에서 자라는 유대류, 세 번째는 오리, 너구리야 가시 두더지처럼 단 하나의 구멍으로 생식과 배설을 하고 알을 낳는 당공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 알을 낳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포유류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래는 새끼를 낳고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모두 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에 포유류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젖은 포유류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일까요? 1873년 찰스 다윈은 종의기원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음은 모든 포유 집단의 공통되며 그들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 즉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젖은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박테리아나 효모에게는 젖에 있는 젖당이라는 성분을 분해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젖당의 역할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젖꼭지에는 균이 득실득실했을 거고 그 균들이 새끼에게 퍼져서 지금의 포유류는 전멸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 침팬지, 고래 등의 포유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150만 종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되었을까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체온과 감정을 느끼며 이로 인해 대뇌가 발달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동물은 지구상에 단 하나, 포유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돌봄의 기간이 길수록 더 지능이 높은 종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오랜 진화의 세월을 거쳐 가장 안전한 양육 방법과 번식 방법을 찾아 나가는 생명들에겐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거기에는 젖 그리고 어미로서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유류가 젖을 먹는 특별한 이유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유류와 양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준 우리 송시연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13번째 발표자 만나보겠습니다. 상탑초등학교 6학년 신유안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비행기가 나는 원리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종이 비행기를 날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우선 날개의 면적이 큰 종이 비행기는 오래 날 것이고 날개의 면적이 좁은 종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요? 우선 비행기의 날개와 꼬리가 비행기가 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단단한 조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날개 전체와 다른 부품들에서 그들이 유체 역학에서 매우 특별한 형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체 역학이란 유체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비행기의 꼬리면에는 2개의 부착물이 있습니다. 부착물 방향타와 승강타가 있습니다. 승강타를 조절하면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타를 조절하면 수평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 양력 기술을 모두 적용합니다. 먼저 엔진의 추력을 증가시키면 비행기의 속도도 증가합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조종사들은 플랫과 슬랫을 작동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양력이 더욱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순간 탈을 위쪽으로 작동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양력이 갑자기 증가하여 비행기가 이륙하게 됩니다. 현대 비행기의 엔진은 터보팬 엔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팬의 반응과 배가장치의 에바 능력이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조종사는 더 나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도달하면 이런 가속이랑 고도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력을 양력과 동일해야 하고 양력을 비행기의 무게와 정확하게 같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비행기는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방향타를 조절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타는 수평력을 생성하고 이 힘은 비행기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종사는 더 자연스럽게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비행기가 나는 방법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준 우리 신유한 친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 정말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 14번째 발표입니다. 상탑초등학교 6학년 이상윤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원자, 원소, 분자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그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물질과 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지 않는 아주 오래전에는 신들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님들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원자와 원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 무엇이 보이든 여러분들은 원자의 결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원자의 크기가 아주 작아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원자, 원소, 분자는 무엇이고 그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인가요? 과일의 종류는 사과, 복숭아, 포도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과일의 종류는 원소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과일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사과 2개, 복숭아 3개, 포도 1개로 과일의 종류는 총 6개입니다. 즉 과일의 개수는 원자를 나타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말로 추상적인 의미이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으로 셀 수 있고 구체적입니다. 사실 원자와 원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아직도 이해가 어렵던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수소도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 원자는 총 3개가 됩니다. 즉 원자 3개가 모여 물 분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 우리 눈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자의 질은 약 1억, 아니 10억, 100억, 1000억 분의 1mm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생긴 원소와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소를 합쳐 약 118개의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원소마다 타고난 성격과 저마다의 존재의 성질과 성격이 달라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든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소, 원자, 분자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준 우리 상탑초등학교 6학년 이상윤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째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신기초등학교 5학년 이수민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제로슈가 음료와 일반 음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일반 음료와 제로 음료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에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콜라 박물관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프랑스, 영국 등등의 여러 가지 세계 콜라들이 있었는데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콜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로 슈거라는 글씨가 써 있는 콜라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로 슈거니까 설탕이 없으니까 탄산수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 먹어보니 제 예상과는 다르게 단맛이 뚜렷하고 일반 콜라와 근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 이 제로 슈거 콜라에는 일반 콜라에 있는 설탕 대신해서 비당질 감미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당질 감미료에는 스크랄로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설탕을 1이라고 나왔을 때 200배 이상의 엄청난 가량의 단맛을 내게 됩니다. 비당질 감미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는 합성과 천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천연은 꽃, 나무 등등에서 채취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설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구조로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 흡수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당의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서 비만 또는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비당질 감미료를 보겠습니다. 비당질 감미료는 평소에 저희가 많이 섭취하지 않아 소화가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그로 인해서 복통, 그리고 또 구토, 설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어느 한 뉴스에서 어느 식품회사가 젤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비당질 감미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젤리는 수출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젤리를 먹은 아이들은 심하게는 입원까지 그리고 복통 그런 게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회사는 젤리를 전량 회수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당질 감미료는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좋은 감미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 시 소화가 잘 안 되므로 제로 슈거라는 글씨에 안심하기보다는 최소한만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박물관에 가서
가서 느낀 점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로슈가 일반 음료의 차이점, 감미료에 대해서 알게 된 발표였습니다. 자, 다음 16번째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생초등학교 5학년 이정호 친구인데요. 발표 제목은요. 베이컨을 구우면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을까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아셨나요? 베이컨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베이컨은 상식적으로 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을까요? 한번 예를 만들어 봅시다. 어떤 범죄자가 은행에 들어가 돈을 모두 챙기고 은행원들을 모두 인질로 만들었다고 한번 예상해 봅시다. 범죄자는 돈을 다 챙기고 입구로 탈출하려는 차나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이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자 범죄자는 인질을 데려와 가까이 오지 말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협박했습니다. 1일, 2일, 일주일 넘게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범죄자를 최대한 빨리 체포하고 사람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18시간 정도 지난 다음 베이컨을 꺼내서 굽습니다. 베이컨을 구우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18시간 동안 굶주린 범죄자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었죠. 이처럼 베이컨 자체가 아닌 베이컨의 냄새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그러면 베이컨을 구우면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을까요? 베이컨은 크게 단백질과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작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은 만노스라는 아주 작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 방향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만노스와 트립토판 이 둘이 결합되면 방향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 합니다. 또 베이컨이 녹으면 보존제로 첨가된 질산염이 반응하여 더 많은 방향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방향화합물들이 종류가 워낙 많아 모두 결합되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관들은 베이컨을 이용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합니다. 이처럼 베이컨의 냄새를 이용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또 이 원리를 이용해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컨을 구우면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을까? 정말 개인적으로 베이컨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은지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명의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17번째 발표자 만나보겠는데요. 중탑초등학교 6학년 최준우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태평양의 쓰레기 섬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쓰레기 섬이라고 아십니까? 쓰레기 섬이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쓰레기 섬은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이 쓰레기 섬은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떠다니다 서로 뭉치고 뭉쳐서 거대한 섬 형태를 띠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섬의 크기는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이 크기는 남한 국토 면적의 약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섬은 1997년 하와이에서 요트 경기를 하던 한 선장이 경기 중에 발견했는데 바다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요트가 딱 멈추면서 섬처럼 생긴 곳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그것이 바로 쓰레기 섬이었던 거죠.
이 섬의 크기는 매년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이 중 약 50억 톤은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졌을 거라고 합니다. 이 세숭벽이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 한 사람뿐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생수병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인 것은 아시나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면서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얼마 전에는 태평양 쓰레기섬에서 한글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쓰레기들이 이 넓고도 넓은 태평양에서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 군데로 모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해류 때문인데요. 해류란 말 그대로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태평양과 같이 거대한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것이 해류인데, 바닷물이 움직이는 파도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조류와는 또 다른 바다의 흐름인 거죠. 이 태평양 쓰레기섬이 생긴 곳은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난류와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한류가 만나 크게 소용돌이치는 북태평양 지역의 안쪽인데, 이곳은 무풍지대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해류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풍지대란 바람이 없는 곳을 얘기하며, 바람도 불지 않고 해류의 속도가 느리니까 당연히 쓰레기들이 모이기가 쉬웠겠죠? 전 세계에는 이런 큰 소용돌이치는 곳이 총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바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잠시의 편리함을 위해 우리는 또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섬을 하나 더 만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탑초등학교 6학년 최준우 학생의 태평양의 쓰레기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해양오염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발표입니다. 삼평중학교 3학년 최지환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제목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최지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중력에 대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힘? 아이작 뉴턴의 말에 따르면 중력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제 말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중력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중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력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이란 여기 태양을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태양은 무조건 지구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중력은 질량으로 인한 시공간의 왜곡인데,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밑에 매트리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태양을 눌러놓게 되면 매트리스는 이런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굴곡에 지구를 놓게 되면 당연히 지구는 태양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셔서 갑자기 출발하면서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낙하면서 가속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관성력의 힘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밀리는 힘과 같은데, 이것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우주선으로 표현하게 해봅시다. 이 우주선은 위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서 관성력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데,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관성력에 의한 것인지 중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는 개념을 우리는 등가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서 타임머신이 나오는데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다는 것이 사실 중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1976년에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화성 근처에 바이킹호라는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킹호가 지구에 주는 신호의 속도는 일정한데 이 바이킹호가 태양과 가까울수록 점점 신호의 속도는 느려져 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그 화성의 신호가 지구와 멀수록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태양과의 거리는 더 원래 가까운데 왜 느리게 흐른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태양의 시공간의 왜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공간의 왜곡이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중력도 이런 시공간이 왜곡이 있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성의 시공간의 왜곡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성의 시공간의 왜곡은 자, 여기 행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저희라고 칭하면 우리는 행성을 접근하다가 시공간의 왜곡이 낮아지는 공간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공간의 굴곡이 더 급격해져 결국 행성과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최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대성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발표를 너무 잘해줬고 저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명의 발표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정세윤에게 듣는 과학 이야기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준비하고 고생한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심사 점수가 집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오늘의 청소년들 발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들어볼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봤을 때 왼쪽 편에 계신 심사위원부터 만나볼게요. 우리 김교희 선생님 오늘 대회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눈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학생들의 그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로 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욱 과학 커뮤니케이터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선 이런 대회를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고생해주신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과학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저희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매겼지만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모두 잘하셨고 이 경험은 항상 본인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잘 자리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지연 부위원장님 오늘 대회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던 거를 너무 자신감 있게 잘 이해해서 스스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영 관장님 오늘 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18분의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자님까지 19분의 오늘 발표 사회를 보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자님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 남궁민하고 되게 비슷한 얼굴 말고요. 목소리를 가지시지 않았나? 한편으로 또 AI 진행자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오늘 진행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분 사실을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다 잘해 주셨고 과학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있어서는 과학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의 원리를 알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순위가 조금 결정이 됐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과학의 원리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덕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여운 말씀해 주신 이재용 관장님까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사위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서류 심사 30점, 발표 심사 70점, 100점을 총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3명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 절차로 인해서 오늘은 상장을요 4번으로 먼저 수상을 하고요. 상장 원본은 추후 소속 학교 및 기관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 호명되시는 시상자분들은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시상에는 첫 번째 시상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김지연 부위원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상은 장려상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 대표 이사상이기도 한데요.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박준영! 네, 네, 초등학교 박준영 친구는 발표를 정말 밝고 너무나도 화사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는 일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준 우리 준영 친구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성명, 박준영. 위 사람은 과학적 사고를 갖춘 청소년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과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소년재단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준영 친구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과학톡인 성남 올해로 첫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제1회 장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내년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준영 친구의 또 발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장려상 찰칵찰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준영 친구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상을 도와주신 청소년 운영위원회 김지연 부위원장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인데요. 시상에는 조원중학교 김교희 선생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1회 과학톡인 성남 우수상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는 바로 중탑초등학교 6학년 최준우.
네, 준우 학생은 우리 많은 관객분들과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머릿속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성명 최준우. 위 사람 과학적 사고를 갖춘 청소년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과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소년재단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주최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 대도. 네, 우리 우수상 정말도 같이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준 우리 시원 학생, 다시 한번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1회 과학톡인 성남 우수상 수상에는 최준우 학생이 되었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멋진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상을 도와주신 조원중학교 김교희 선생님께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상이 남았죠. 최우수상 발표입니다. 가장 총점이 높은 친구가 수상을 하겠는데요. 시상에는 김형욱 과학 커뮤니케이터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우수상은요, 성남시장상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중탑초등학교 6학년 송시언. 네, 과학토리 성남 제1회 최우수상은요, 중탑초등학교 6학년 송시언 학생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중탑초등학교 6학년 송시언. 위 사람은 과학적 사고를 갖춘 청소년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과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소년재단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 이 성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성남시장 신상진 태도. 네, 다시 한번 최우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학톡인 성남요, 많은 청소년들과 가족분들과 시민분들께 과학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였는데요. 오늘 정말 가장 총점이 높은 친구는 바로 송시언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을 도와주신 김형우 과학 커뮤니케이터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발표를 위해 준비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 여러분이 대중과 소통한 과학 이야기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대회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2022년 청소년 과학 소통대회 과학톡인 성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자 장우성이었고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